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문구쌤 허한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대 3국이 신라에 의해서 통일하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대로 쓰러뜨리고 이제는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고 신라가 이겨서 676년 삼국을 통일을 하였다고 배웠었지요. 발해에서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족속들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다. 그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가 전개되었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요, 통일신라를 시대순으로 한번 살펴보고 발해의 그 성립과 발전, 쇠퇴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한국사는 문구쌤. 위에 보시면 상대, 중대, 하대라고 제가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이거는 고려시대 유학자였던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신라를 건국한 박격거세부터 성골 마지막 왕이었던 진덕여왕까지를 상대, 그리고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되었던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를 중대, 선덕왕부터 마지막 왕 경순왕까지를 하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통일신라는 영토도 넓어졌고 사람도 많아졌고, 그러면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선 왕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전반, 즉 중대에는 신문왕 때에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별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신문왕은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것을 정리하고 진압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방해가 된다 싶었던 귀족들은 모조리 숙청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왕의 일을 돕는 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법흥왕 때 우리가 국방부였던 병부를 만들었다. 기억하시죠? 병부뿐만 아니라 위하부, 집사부, 창부, 조부 이런 식으로 부서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일했었는데, 신문왕 때에 가면은 집사부의 우두머리였던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반대로 진골 귀족들의 수장이었던 상대 등의 권력을 약화시킵니다. 기억하실까요? 귀족들의 회의체였던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보았었고, 또 그 화백회의의 우두머리가 상대등이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었는데요. 왕의 행정적 실무를 도와주고 또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그 세력으로 육두품을 많이 등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육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총, 강수. 이건 우리가 다음 삼국의 문화 유교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놨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 관료전을 관리들에게 지급하고 귀족에게 주었던 노급을 폐지하며 그 이후 선덕왕 때에는 정전을 백성들한테 나눠줬다고 합니다. 쌤 너무 어려워요. 잘 보세요. 고대 국가의 세금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에 대한 세금인 조세, 그 지역의 특산물인 공납, 그리고 남자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역, 요 세 가지를 함께 다 같이 걷었었는데요. 옛날에는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농민들이 지은 이 농사에 대한 세금으로 조세를 걷고 특산물도 함께 받았으며 그 지역에 있었던 남자들의 노동력을 부릴 수 있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 노급에서 만약에 어떤 마을의 남자 노동력을 귀족이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땀만 품으면 그 남자들을 군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들에게 오히려 힘이 되었겠죠? 그래서 신문왕은 조세 공납은 가능하지만 남자들의 노동력은 멋대로 술취할 수 없다라고 관리들한테 네가 관리로서 국가에 봉사를 했으니 그 대가로 이걸 주마 하면서 허용을 했던 겁니다. 노급은 귀족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관료전은 왕이 관리들한테 그 대가로 주는 거였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행정 시스템을 다루려면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에는 국학을 세워서 유교를 공부한 유능한 인재들을 키웁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했다. 이 또한 제가
삼국의 유교, 유학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영토가 넓어졌으니 땅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서 얼마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고 새로 편제를 해야겠죠. 넓어진 통일신라의 영토를 9개의 주로 나누고 또 특수행정구역으로 오소경을 설치합니다. 통일신라의 수도가 금성, 즉 현재의 경주인데 너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인터넷, GPS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 땅, 고구려 땅에 거기다가 소경들을 설치를 해서 이 수도가 치우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군대도 중앙군, 지방군으로 나눕니다.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구서당은 백제, 고구려, 심지어 말갈, 가야인들도 포함을 시켰어요. 쌤,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군대 훈련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전우회였죠. 비록 신라에 의해서 백제, 고구려, 말갈, 가야인들의 고향 땅을 잃었지만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아, 나는 이제 통일신라 사람이구나. 그리고 일체감을 아주 서서히 느끼게 하는 고도의 민족 융합 체계였던 거죠. 또 지방은 구주인데 왜 십정이에요? 국방 경계 지역이었던 그 한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교과서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2개의 정을 더 배치를 해서 십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문왕 때에는요, 귀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통일신라 시대의 전기를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해공왕 때에 가게 되면 어린 나이에 즉위했거든요. 진골 귀족들도 자기가 왕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까지는 무열왕개가 직계로 왕을 합니다. 그럼 다른 진골들도 욕심이 났겠죠. 결국 해공왕이 진골 귀족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면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선덕왕 때부터 마지막 경순왕 때까지는 뇌물왕개의 반계에서 왕위를 이제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왕을 흔들었으니까 이제는 2번, 3번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겠죠? 점점점 왕의 힘이 약화가 됩니다. 신라 하대부터는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엄청 늘어나서 오죽하면 150여 년 동안 20명 이상의 왕이 엄청 갈아엎어져요. 굉장히 중앙이 혼란스러웠겠죠. 그 대표적인 반란이 김헌창의 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계략 때문에 왕위에 못 올랐으니 뒤집어 엎어보자 그러면서 아주 크게 반란을 일으켰었죠. 중앙의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방 시스템도 문란해집니다. 가뜩이나 귀족들은 백성들의 생활엔 관심이 없어요. 내 배 불리고 채우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있지. 그리고 그동안 왕이 강력해가지고 내 말은 못했지만 이제는 좀 말해볼만 하니까 이거 노구 부활시켜달라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덕왕 때 노급을 부활을 시켜요. 결국은 점점점 이렇게 해서 왕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중앙 정치가 개판이 나니까 결국 지방에서 야, 중앙에서 저렇게 나도 힘 잡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지방의 유력자, 즉 호족들이 권력을 잡아가기 시작하고요. 중앙에서 야, 너 이거 해 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스스로를 성의 주인인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점점 힘을 키워나가죠. 그 대표적인 호족들이 첫 번째 장보고입니다. 이 사람은 노비였어요. 근데 당나라에 가서 군공을 세워갖고 장군이 되었다가 신라 동포들이 해적들에 의해서 노비로 팔리는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신라로 돌아와요. 그리고 완도에 있는 청해진을 이제 세우고 근거로 삼아서 무역을 하면서 엄청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귀족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앙 정계에 이렇게 힘을 뻗치다가 결국 그 위기 때문에 귀족들이 자객 염장을 보내서 장보고를 살해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완산주, 즉 현재의 전주를 도읍을 해서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누가 기친 소리를 내었는가 하는 궁예가 있습니다.
원래 양길이라고 하는 큰 호족의 부하로 있었다가 자기가 더 힘을 키워서 송악, 즉 현재의 개성을 근거지로 하는 곳에 후 고구려를 세우고요. 나중에 강원도 철원으로 옮기면서 마진 또는 태봉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세력을 더 키워가고 또 궁예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폭력적인 정치를 하잖아요. 견훤은 아들 교육 잘못 시켜갖고 아들들에 의해서 유폐되었다 탈출해서 자기 손으로 세운 나라를 결국 왕건한테 이제 바치는 꼴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경순왕도 신라가 점점 쇠락해가는데 귀족들은 향락에 빠져있고 농민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라 신라를 들어서 왕건에게 귀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족들이 세력을 잡았다가 결국은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세우면서 전환이 되어가는 거죠. 호족들이 이렇게 득세를 했다면 백성들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귀족들은 자기 배 불리는데 관심이 있었다 했잖아요. 중앙정치 힘이 이렇게 문란해지니까 계속 백성들이 쥐어짜내서 노비로 만들고 갖은 횡포를 다 부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내 삶이 평온하기를 바라지 크게 판 안 벌리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일어나서 봉기 일으켰다? 그건 진짜 나라가 개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이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난이었고요. 이 진성여왕 때입니다. 안 그래도 개판인데 이때 더 개판 났습니다. 남북국에서 남국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발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는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였던 유득공의 책 발해고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통일신라도 있었으니 발해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역사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발해의 성립과 발전 과정, 쇠퇴를 같이 한번 볼게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고구려의 유민들을 요하 서쪽인 요서지방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말갈족과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만주 길림성 지역에 있는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를 698년 건국하지요. 발해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은 대다수가 말갈인이었습니다. 발해는 사실 그 위치 때문에 만주, 연해주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기 역사라고 현재 우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확실히 발해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조영은 첫 번째 왕인데 고왕이라고 친해지고 그 다음 무왕 때는 당나라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반당적 성향을 펼쳐서 당나라와 연결되어 있었던 말갈족의 다른 부족 흑수 말갈을 공격을 하고 장문휴라는 장군을 시켜서 산둥반도를 먼저 쳤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는 국서를 보낼 정도로 교류를 활발히 했었답니다. 나 고려왕 대흥무는 자신을 고려왕, 즉 고구려왕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명백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증거라고 알 수 있답니다.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때 영원히 즐거울지라 하면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잖아요. 무왕 때도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답니다. 무왕으로 이제 건너가는 그 시기 때쯤에 그렇게 컸던 당나라 안에서 알록산과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 당나라 입장에서도 발해랑 계속 싸워봤자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왕도 당나라가 저렇게 세력이 약해지고 혼란스럽네? 그럼 우리도 이득을 얻자라고 해서 친당적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선진 정치 제도였던 삼성육부제를 도입을 하고요. 신라와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 신라도를 오픈합니다. 원래는 수도가 중경 현덕부였는데 문왕 때 상경 용천부로 옮기면서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삼성육부제는요. 원래는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그리고 2호, 예병, 형공, 6부 이렇게 해서 중앙 정치를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발해의 실정에 맞게 이름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돌렸었답니다.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름을 바꾸고요. 2호 예병 현공의 이름을 유교적 덕목인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운영을 했답니다. 국정을 총괄했었던 국무총리 역할은 대내상이 했었습니다. 고구려의 국무총리 역할은 대대로, 그리고 또 연개소문된 망리지, 대망리지 이렇게 칭해졌었는데요. 발해의 명칭을 보면은 굉장히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합리적,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유교 서적들을 모아서 보관을 하는 문적원, 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 주자감이 있습니다. 문왕 때에는 또 상경 용천부에 주작대로를 건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광화문 앞 경복궁 문 앞에 큰 도로가 쫙 하고 펼쳐져 있죠? 그게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서 본따온 모양입니다. 청룡, 백호, 현무 주작하는데 남쪽을 상징하는 주작이 쫙 큰 길이 있다. 그래서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상경 용천부 궁궐터의 주작대로를 또 같이 만들죠. 이렇게 해서 문왕은 정치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또 연호를 대흥이라고 붙였습니다. 점점 발전을 하는 가운데 9세기 초반을 가면 선왕 때에는요, 지방을 크게 장악을 하고 5경 15부 62주로 정비를 해서 옛 고구려의 땅, 요동지역 전반적인 걸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게 맞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당나라에서는 동쪽 바다 건너 발전한 큰 나라라는 의미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만 926년에 갑자기 망해요. 왜? 갑자기 맥락도 없이요? 교과서에는 지배층의 내분과 정치적인 이제 쇠퇴, 또 동아시아 정세를 봤을 때 거란족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926년에 멸망을 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역사는 사료라는 기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료가 확실하게 발견이 되고 또 사료 검토를 통해서 이게 위작인지 아닌지, 파손된 건 없는지, 빠진 건 없는지, 숨겨진 의미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교과서에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발견이 되려면 우리가 통일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재 영토를 봤을 땐 북한과 중국에 속한 영토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라든지 러시아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거에 맞서서 여러분들이 발해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자세히 확실히 공부하셔서 익히시면 됩니다. 고구려 궁궐터에 온돌이 있었는데 발해 궁궐터에도 이와 똑같이 온돌이 있었고 또 발해의 돌사자상, 석등, 아파트 3층에서 5층 정도의 높이의 석등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근데 그게 고구려 양식을 따왔단 말이지. 또한 이불 병좌상은 쌤 뭐예요? 이불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불교 가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2개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상, 그래서 이불 병좌상이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고구려 양식을 계승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옛 고구려 영토를 다 차지한 거. 또 일본에 보내는 외교 국서에 확실하게 나 고려왕 이렇게 칭한 거. 또한 발해의 인구 구성이 비록 이원적이었지만 고구려인이 대다수를 차지했었던 거, 지배층으로서.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남북국의 역사, 통일신라와 발해의 흥망성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 남북국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잘하세요. 한국사는 IM 문구쌤.